할머니, 할머니. 어린아이의 비명이 빗속에 흩어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전복되는 순간이었어요. 깨진 유리창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고 차 안에서는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와 섞인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뒷좌석에 있어야 할 7살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강은희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6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깊은 슬픔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3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쌓아온 카리스마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벽시계가 오후 3시를 알렸어요. 은희는 매일 이 시간이면 창가에 섰습니다. 5년 전 그날도 이맘때였거든요. 며느리와 손녀가 마지막으로 이 집을 나선 시간 말이에요. 테이블 위에는 먼지가 쌓인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와 손녀 지우의 사진이었습니다. 은희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정말 일어난 일인지 말이에요. 경찰은 사고사라고 결론 지었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며느리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손녀 지우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강물에 떠내려갔을 거라는 게 경찰의 추정이었죠. 은희는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1년 동안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강 하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결국 지우는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은희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딸랑. 초인종 소리에 은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문을 열자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수척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층에 이사 온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은희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동안 이웃과 교류를 끊고 살았기에 인사하는 법조차 낯설었습니다. 아, 네. 강은희입니다. 지영이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불렀어요. 소희야, 인사해. 그때였어요. 작은 여자아이가 지영의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은희를 바라봤어요. 은희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그 눈빛은 너무나 지우를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그 미소마저 지우와 똑같았습니다. 은희는 입술을 떨며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이응, 안녕.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은희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놀라서. 저희가 소란스럽게 이사해서 불편하셨을 텐데 나중에 떡이라도 돌리겠습니다. 지영이 공손하게 인사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은희는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소희라는 아이가 계단을 올라가며 엄마에게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할머니 슬퍼 보여. 쉿.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돼. 문을 닫은 은희는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지우는 5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아이는 어쩌면 그렇게 지우와 닮은 걸까요?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지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소희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눈 모양, 코, 입술의 곡선까지 모든 것이 비슷했습니다. 설마
은희의 머릿속에 불가능한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동안 너무 많이 그리워한 나머지 다른 아이마저 손녀로 보이는 것뿐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뭔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어요.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소희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2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영과 소희도 아직 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희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이사를 왔는지, 소희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요리를 했습니다. 미역국과 밑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쁜 그릇에 담아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영이 문을 열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이게 무슨, 이사 오셨다고 했잖아요. 별건 아니고 간단하게 끓여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영이 감격한 표정으로 음식을 받았어요. 그때 안쪽에서 소희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누구예요? 어제 본 할머니야. 우리한테 음식을 갖다 주셨어. 소희가 은희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할머니. 은희의 가슴이 또다시 쿵쾅거렸어요. 그 미소, 그 목소리, 모든 것이 지우 같았습니다. 은희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소희야, 몇 살이니? 7살이요. 은희의 손이 떨렸어요. 지우가 사고를 당했을 때가 딱 7살이었습니다. 이제 12살이 되어야 했지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지우는 영원히 7살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 예쁘구나. 은희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순간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은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소희의 목 옆쪽에 작은 흉터가 있었던 거예요. 초승달 모양의 그 흉터는 지우가 5살 때 넘어져서 생긴 것과 똑같았습니다. 은희의 눈이 커졌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은희는 며칠 동안 2층을 주시했습니다. 아침이면 창가에 서서 소희가 유치원에 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영이 아이의 손을 잡고 골목을 나서면 은희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말이에요. 소희는 길을 걸으며 자주 깡충깡충 뛰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지우 같았습니다. 지우도 유치원에 갈 때면 항상 그렇게 뛰었거든요. 엄마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말이에요. 은희의 가슴이 아팠어요. 5년 동안 잊으려고 애썼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희는 용기를 내서 2층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또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지영이 미안해하며 문을 열었어요. 은희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혼자 사니까 남는 게 많아서요. 소희는 집에 있나요? 네, 안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들어오실래요? 은희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아이를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거실은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티가 났습니다. 소희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소희야, 할머니 오셨어. 소희가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희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림을 보니 바다를 그리고 있었어요. 파란 물결과 노란 모래사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다를 그리고 있구나. 네.
저는 바다를 좋아해요. 은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지우도 바다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도 바다에 가려던 길이었어요. 바다에 가본 적 있니? 소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잘 모르겠어요.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은희의 눈이 커졌어요. 꿈에서 봤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지영이 차를 가져오며 설명했어요. 소희가 가끔 바다 꿈을 꾼대요. 근데 실제로 가본 적은 없어요. 저희가 서울에만 살았거든요. 은희는 소희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아이가 크레파스를 잡는 방식, 혀를 살짝 내미는 버릇, 집중할 때 눈썹을 찌푸리는 모습까지 모두 지우와 똑같았습니다. 소희야, 목에 있는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니?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영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소희가 어렸을 때 다쳐서 생긴 거예요. 정확히 몇 살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는 제가 넘어졌다고 했어요. 소희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어요. 은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우도 5살 때 넘어져서 목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응급실까지 갔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지영 씨, 실례지만 소희를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지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5년 전부터요. 소희가 3살 때였죠. 은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5년 전이라니 정확히 사고가 난 시기였습니다. 친딸이 아니세요? 은희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실례했나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실 소희는 제가 입양한 아이예요. 은희의 심장이 멎을 듯 했어요. 입양이라는 단어에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어디서 입양하셨어요? 보호시설에서요. 5년 전에 제가 봉사활동을 갔다가 소희를 만났어요. 하도 울고 있어서 안쓰러웠죠. 지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소희는 말도 거의 못하고 겁에 질려 있었어요. 이름도 몰랐고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은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5년 전 말을 못하고 부모를 모르는 아이. 혹시 소혜 말고 다른 이름이 있었나요? 아니요. 보호시설에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은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소희가 갑자기 은희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손이 떨려요. 추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은희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5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온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앨범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지우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5살 때 찍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목에 붕대를 감고 있는 지우의 모습이 보였어요. 넘어져서 다쳤던 그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사진과 오늘 본 소희의 흉터를 비교했어요. 위치가 똑같았어요. 크기도 모양도 일치했습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지우일지도 몰라요. 죽은 줄 알았던 손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사고 현장에서 지우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강물에 떠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호시설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은희는 5년 전 그날을 떠올려 봤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지우를 데리고 외출한다고 했었습니다. 바다에 가고 싶다는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대요. 그날 오후 3시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고가 났다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은희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수지는 숨진 후였습니다. 지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경찰은 일주일간 수색 작업을 벌였어요. 하지만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옷가지 하나, 신발 한 켤레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은희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강물에 떠내려갔어도 뭔가 하나쯤은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사고사라고 주장했어요. 이제 은희는 알 것 같았어요. 지우는 강물에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데려간 거였어요. 그리고 보호시설에 버려졌던 거였죠. 은희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버렸을까요? 5년 전 그 시기에 은희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경쟁사와 치열하게 다투던 대형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은희는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어요. 5년 전 프로젝트 자료들이었습니다. 경쟁사는 동양건설이었고 담당 이사는 조민재였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은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민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프로젝트에서 졌을 때 은희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이에요. 은희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소희는 지우이고 누군가 계획적으로 아이를 납치했던 거였습니다. 은희의 가슴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감정이 타올랐어요. 분노와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손녀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범인을 찾아내겠다는 분노 말이에요. 은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애써 잊으려 했던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5년 전 사고 당일 오전, 강은희는 회사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67층 높이의 본사 건물 건설 프로젝트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습니다. 20년간 준비한 회사 최대 규모의 사업이었어요. 은희 상무님,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따내셔야 합니다. 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은희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완벽합니다. 오후 발표만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경쟁사인 동양건설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들의 담당 이사 조민재는 업계에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으로 유명했죠. 오전 11시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지우랑 바다에 다녀와도 될까요? 아이가 자꾸 보고 싶다고 해서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날씨가 흐려서 걱정됐지만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저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발표 잘하세요. 그게 며느리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오후 2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은희는 완벽하게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어요. 심사위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양건설의 조민재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은희의 계획에 흠집을 내려고 했습니다. 강 상무님, 이 예산안이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은희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저희는 3년간의 철저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장이 말했어요. 양측 모두 훌륭한 제안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최종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복도에서 조민재가 은희를 가로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강 상무,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겁니다. 결과를 보고 말하시죠.
은희가 차갑게 대답하고 지나치려는 순간 조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사람이 너무 자만하면 큰 코 다쳐요. 가족이라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은희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조민재는 음산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은희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협박성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 47분, 은희가 차를 타고 회사를 나서던 순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은희 상무님이십니까? 저는 서울경찰서입니다. 은희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경찰이라는 단어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댁의 며느리분과 손녀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성모병원 응급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은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자세한 사항은 병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차가 막혀서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분명히 괜찮을 거야. 은희는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제 며느리와 손녀가 사고를 당해서 왔다고 연락받았는데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봤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게요. 5분 후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무거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유족분이십니까? 네, 며느리 어머니입니다. 의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안타깝게도 며느리분은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은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우는요? 제 손녀는 어디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손녀분은 차 안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같이 있었을 텐데요.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아마 사고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희는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사고 현장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전복된 차량이 보였어요. 가드레일이 부서져 있었고 바로 아래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운전석에서 발견되었어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지만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뒷좌석에는 아동용 카시트가 있었지만 지우의 모습은 없었어요.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오후 3시 20분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차량은 없었나요? 목격자는요? 사고 당시 주변에 다른 차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요. 빗길이라 차량 통행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은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수진이는 운전을 잘했습니다. 빗길이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미끄러질 사람이 아니었어요. 혹시 브레이크에 이상은 없었나요? 차량 감식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주일간 강 주변을 수색했어요. 하지만 지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옷가지 하나, 신발 한 켤레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마 강물에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많았거든요. 경찰의 설명을 들으며 은희는 무너져 내렸어요. 며느리를 잃고 손녀마저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수진이의 빈소 앞에는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영정 사진은 없었어요. 시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조민재가 나타났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을 왔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은희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조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인생 참 무상하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은희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 말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일주일 후 프로젝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은희의 회사가 낙찰받았어요. 하지만 은희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얻은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은희는 그날 사표를 냈어요. 3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거든요. 은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지우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에요. 은희는 오래된 명함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지우를 찾기 위해 고용했던 사설탐정 최진수의 명함이었어요. 내일 아침 그를 다시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강남에 있는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찾는 곳이었어요.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최진수 탐정은 60살쯤 되어 보였어요. 머리가 반쯤 벗겨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강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은희는 소희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최 탐정은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아이가 혹시 제 손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희가 지난 며칠간 확인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흉터, 나이, 발견 시기, 입양 경위까지 말이에요. 최 탐정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의심할 만합니다. 하지만 확증이 필요하겠네요. 혈액형을 확인하고 싶어요. 지우는 희귀 혈액형이었거든요. AB형 RH-요. 최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이의 혈액형을 알아낼 계획이십니까? 은희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요. 소희 어머니에게 건강검진을 권해볼 생각입니다. 요즘 아이들 무료 검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며칠 후 은희는 지영을 찾아갔어요. 손에는 건강검진 안내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 이거 아세요? 구청에서 아이들 무료 건강검진을 해준대요. 지영이 안내문을 받아들었어요. 정말요? 몰랐는데. 저도 오늘 우연히 알았어요. 소희 나이가 딱 맞더라고요. 신청해 보시는 게 어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래야겠어요. 일주일 후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희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최 탐정이 병원 관계자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강 상무님 확인했습니다. 최 탐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의 혈액형은 AB형 RH-입니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맞았어요. 소희는 정말 지우였던 거예요. 이제 확실합니다. 그 아이는 당신 손녀가 맞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울음을 멈추고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이제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영이라는 여자도 조사해 주세요. 정말로 5년 전 보호시설에서 소희를 입양한 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 탐정은 이틀간 이지영의 과거를 파헤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 상무님, 이지영이라는 여자에게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은희가 긴장한 표호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선 이지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5년 전부터 사용된 이름입니다. 그 이전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은희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뜻이죠? 신분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최 탐정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지영이 소희를 입양한 보호시설 기록을 보세요. 소희는 5년 전 7월 22일에 보호시설에 발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7월 22일은 사고가 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어디서 발견되었나요? 서울역 근처 골목길이라고 나와 있네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원을 찾을 수 없어서 보호시설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경기도 외곽이었어요. 어떻게 이틀 만에 서울역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데려다 놓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계획적으로 아이를 유기한 겁니다. 그때 최 탐정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통화를 마친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 상무님, 방금 제 부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민재가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민재요? 네. 최근 며칠간 당신 집 주변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목격되었습니다. 조민재의 부하들로 추정됩니다. 은희의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흘렀어요. 조민재가 뭔가 눈치를 챈 걸까요? 그날 저녁 은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 남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조민재였어요. 은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그 얼굴이었어요. 오래간만입니다, 강 상무님. 조민재가 음산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은희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냥 옛 동료가 궁금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싶어서요. 은희의 주먹이 떨렸어요. 조민재의 말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에 2층에 새 이웃이 이사 왔다면서요? 젊은 엄마와 귀여운 딸이라고 들었는데. 은희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조민재가 소희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그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조민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은희와 거리가 1미터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강 상무님, 과거는 묻어두는 게 좋습니다. 없던 일로 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아요. 은희는 그제야 확신했어요. 조민재가 모든 것의 배후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고도 지우의 실종도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당신이 그랬군요. 은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조민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충고를 드리러 온 겁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조민재가 차에 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가족은 소중한 법입니다. 또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차가 떠난 후 은희는 주저앉았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어요. 소희는 분명히 지우였고 조민재가 모든 것을 꾸민 범인이라는 확신 말이에요.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최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탐정님, 조민재의 5년 전 행적을 조사해 주세요. 분명히 증거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은희는 집으로 들어가며 2층을 올려다봤어요. 창문 너머로 소희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은희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반드시 손녀를 지켜내고 조민재를 법정에 세울 거였어요. 5년 전의 진실을 밝혀낼 때가 온 거였습니다. 최진수 탐정은 밤낮 없이 조민재의 5년 전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은희도 직접 나섰어요. 5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당시 목격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일주일 후 최 탐정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강 상무님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은희가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5년 전 그날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차량 번호판이 보였어요. 수진이가 운전하던 차량 뒤를 검은색 SUV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차를 보세요. 사고 현장까지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은희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진이를 따라간 거였어요. 차량 번호를 추적했나요? 네. 렌터카였습니다. 그리고 대여자 명의가 가짜였어요. 최 탐정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렌터카 회사 CCTV를 확보해서 차량을 빌린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은희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봤어요? 조민재의 운전 기사입니다. 김태호라는 사람이에요. 은희의 주먹이 떨렸어요. 이제 조민재와 사고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졌습니다. 더 있습니다. 사고 당일 김태호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했어요. 최 탐정이 지도를 펼쳐 놓았습니다. 빨간 점들이 경로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부터 김태호는 수진 씨의 차량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근처에서 30분간 머물렀어요. 사고가 난 시간이 오후 3시 20분이었죠? 맞습니다. 사고 후 김태호의 위치는 서울역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은희의 눈이 커졌어요. 서울역은 소희가 발견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지우를 데려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서울역 근처에서 아이가 발견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휴대폰 위치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최 탐정은 김태호를 직접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김태호가 조민재를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주차장이었어요. 두 사람은 차 안에서 3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 탐정이 장거리 마이크로 대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꽂고 들었습니다. 조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기사, 요즘 조심해야 돼. 강은희 그 여자가 움직이고 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5년 전 일은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위층 아이를 의심하고 있어. 만약 DNA 검사라도 하면 곤란해. 은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조민재는 소희가 지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지켜봐.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의심받아. 필요하면 그 여자와 아이를 모두 처리해야 할 수도 있어. 은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 악마 같은 인간이 또다시 가족을 해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최 탐정이 은희를 진정시켰어요. 강 상무님, 지금은 냉정해야 합니다.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은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최 탐정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됐어요. 김태호를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위험합니다. 조민재에게 알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김태호가 직접 증언해준다면 조민재를 확실히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최 탐정이 며칠간 김태호의 일상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호에게 고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은희는 계획을 세웠어요. 김태호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은희는 김태호가 자주 가는 카페 앞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4시 김태호가 나타났습니다. 김태호 씨. 김태호가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은희를 알아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경찰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은희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태호가 망설이다가 멈춰섰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김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일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내 며느리를 따라갔고 손녀를 데려갔다는 것도요. 김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시켰나요? 아니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조민재 이사님이 그냥 겁만 주라고 했어요. 차를 따라가서 위협하라고요. 은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사고는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차를 바짝 붙여서 따라가니까 그 여자가 놀라서 핸들을 꺾었고 그만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정말 실수였어요. 김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그 후로 매일 악몽을 꿔요.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요? 조민재 이사님이 협박했어요. 신고하면 제 가족을 다치게 하겠다고요. 저는 겁이 났어요. 은희가 김태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김 기사님,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 딸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범죄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겠어요? 김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제 아내가 병에 걸렸어요. 시한부래요. 죽기 전에 제가 깨끗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증언해 주세요. 5년 전 일을 모두 말해 주세요. 김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은희는 즉시 최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모아지고 있었어요. 블랙박스 영상, 휴대폰 위치 기록, 녹음 파일, 그리고 김태호의 증언까지. 이제 조민재를 법정에 세울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가슴 속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정의가 실현될 거라는 희망이 타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습니다. 조민재가 이를 눈치채고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검찰 고발 준비를 하던 중 최 탐정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희를 긴급히 부른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강 상무님, 당장 사무실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희가 달려가자 최 탐정은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이지영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 탐정이 2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하나는 5년 전 며느리 수진의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근 찍은 이지영의 사진이었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멎었어요. 두 사진을 자세히 보니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매와 코의 모양이 비슷했어요. 설마 이건 우연이겠죠?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최 탐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파보니 확신이 섰어요. 최 탐정이 병원 기록을 보여줬어요. 5년 전 사고 당일 성모병원 응급실 기록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게 공식 기록입니다. 하지만 실제 병원 내부 기록을 보면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수진 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였지만 병원 도착 후 소생술로 살아났어요. 20분간 심폐소생술을 했고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은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럼 수진이가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하지만 뇌 손상이 심각했어요. 혼수 상태에 빠졌죠. 그리고 사흘 후 갑자기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공식 기록에는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행방불명입니다.
누군가 병원에서 데려간 거예요. 은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누가 수진이를 데려갔을까요? 더 있습니다. 이지영의 지문과 수진 씨의 지문을 비교해 봤어요. 최 탐정이 지문 분석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치율이 98%였어요. 이지영은 수진 씨 본인입니다. 며느리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며느리도 손녀도 모두 살아있었던 거예요. 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가족들이 바로 곁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수진이가 기억을 잃었을까요? 뇌 손상과 심리적 충격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외상 후 기억상실증이라고 해요. 사고의 충격이 너무 커서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은희는 당장 2층으로 뛰어 올라가고 싶었어요. 며느리를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 탐정이 말렸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누가 수진 씨를 병원에서 데려갔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기억을 잃은 그녀와 소희를 갈라놓았는지도요. 은희는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최 탐정 말이 맞았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됐어요. 며칠 후 최 탐정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어요. 강 상무님, 5년 전 병원 CCTV를 확보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가 실려가는 침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새벽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수진이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추적했더니 사회복지사였어요. 이름은 박미선입니다. 은희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났어요. 박미선은 5년 전 자신이 후원하던 보호시설의 원장이었습니다. 박 원장님이요? 왜 그분이? 조사해보니 박미선 원장은 조민재로부터 거액을 받았어요. 수진 씨를 데려가서 숨겨달라는 돈이었죠. 은희의 주먹이 떨렸어요. 조민재는 수진이를 죽인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살려둔 거였어요. 하지만 기억을 잃게 만들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럼 소희는요? 왜 소희와 수진이를 떨어뜨려 놓았나요? 아마 박미선 원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아요. 어머니와 아이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희를 보호시설에 맡기고 나중에 수진이가 입양하도록 주선한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모녀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서로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요. 은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조민재의 계획은 교묘했습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고 기억을 지워서 증언하지 못하게 만든 거였어요. 박미선 원장을 만나봐야겠어요. 위험합니다. 조민재가 눈치챌 수 있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증언해준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다음 날 은희는 박미선 원장을 만났어요. 60살의 원장은 은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님, 진실을 말해주세요. 박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조민재가 수진이를 데려가 달라고 했고 거절하면 보호시설을 폐쇄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고 수진 씨를 숨겨줬습니다. 소희는요? 보호시설에서 발견된 그 아이가 수진 씨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진 씨가 기억을 되찾으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입양을 주선했습니다. 은희는 박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원장님도 증언해 주세요. 조민재를 막아야 해요. 박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이었어요.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조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상무님, 요즘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네요. 은희의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조민재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파면 다칠 수 있어요. 특히 사랑하는 손녀가 말이죠. 은희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손녀를 위협하는 말이었습니다. 손녀에게 손대지 마. 그건 당신 선택에 달렸어요. 모든 걸 그만두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진실을 파헤치면 소희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은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갔어요. 2층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영과 소희가 사라진 거였어요. 은희는 주저앉았어요. 조민재가 그들을 데려간 겁니다. 이제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은희는 즉시 최진수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최 탐정님, 지영과 소희가 사라졌어요. 조민재가 데려간 것 같아요. 진정하세요.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은희는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2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24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찾아야 한다고요. 은희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최 탐정이 옆에서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납치 사건이에요. 블랙박스 영상, 녹음 파일, 김태호의 증언, 박미선 원장의 진술서까지 모든 증거가 제출됐어요. 담당 형사 이강수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조민재의 소유 부동산을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과 최 탐정은 총동원되어 조민재의 행적을 추적했어요. 은희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자료를 다시 뒤지던 중 은희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조민재가 경기도 파주에 폐공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최 탐정님, 파주 폐공장을 확인해 보세요. 1시간 후 최 탐정이 연락을 해왔어요. 공장 주변에 수상한 차량이 있습니다. 조민재 차예요. 경찰 특공대가 즉시 출동했어요. 은희도 현장 근처까지 따라갔습니다. 형사들이 말렸지만 은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가족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오후 5시 특공대가 폐공장을 포위했어요. 낡은 건물은 을씨년스러웠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이강수 형사가 확성기를 들었어요. 조민재, 나와라. 건물은 이미 포위됐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공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조민재가 나타났어요. 한 손에는 소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멎을 듯했어요. 소희는 울고 있었고 조민재는 차가운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민재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경찰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조민재, 이제 끝이야.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 순순히 아이를 놓아줘. 이강수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민재는 비웃었습니다. 증거, 그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 내 변호사들이 모두 뒤집을 거야. 은희가 앞으로 나섰어요. 경찰들이 말렸지만 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민재, 나야. 강은희야. 조민재의 눈이 은희를 향했어요. 오랜 원한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강상무, 당신은 5년 전 내 인생을 망쳤어. 프로젝트를 빼앗아가고 내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지. 그래서 내 가족을 해친 거야? 은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어요. 조민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잃어봐야 안다고 생각했어. 가장 소중한 걸 잃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말이야. 하지만 넌 실패했어.
내 며느리도 손녀도 모두 살아있어. 당신의 계획은 실패한 거야. 조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가 치솟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이 아이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 엄마도 할머니도 모르는 채 살아갈 거야. 그때 공장 안에서 지영이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소희야. 지영이 소리쳤어요. 조민재가 순간적으로 지영을 보는 사이 특공대원이 재빠르게 소희를 낚아챘습니다. 소희가 안전하게 구출되자 경찰들이 조민재를 제압했어요. 조민재는 바닥에 쓰러지며 분노의 찬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 변호사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강수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조민재, 당신은 살인미수, 납치,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된다. 은희는 소희에게 달려갔어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소희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소희야. 이제 안전해. 할머니. 소희가 은희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지영도 경찰이 손을 풀어주자 달려와서 딸을 안았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어요. 5년 동안 찾아 헤맸던 가족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서 지영과 소희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은희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은희는 지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지영 씨, 아니 수진아. 너를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지영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수진이요? 제 이름은 이지영인데요. 은희는 아직 며느리가 기억을 되찾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함께 있으니 천천히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였어요. 검사 결과 둘 다 큰 부상은 없었어요. 소희는 겁을 먹었지만 건강했고 지영도 가벼운 타박상만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강수 형사가 찾아왔어요. 강 여사님, 조민재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보석은 불가능할 겁니다. 김태호와 박미선 원장의 증언도 확보했나요? 네. 두 분 모두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민재가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은희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5년간의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병실 침대에서 은희를 불렀어요. 할머니, 이제 집에 가요. 응,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모두 함께. 은희는 소희와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민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은희는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지영과 소희가 함께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조민재가 죄수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5년 전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조민재는 5년 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 했으며 미성년자를 납치하여 유기했습니다. 증인으로 김태호가 나왔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조민재 이사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강은희 상무의 가족을 위협하라고 사고를 내서 겁을 주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박미선 원장이 증언했어요. 조민재에게 돈을 받고 수진 씨를 숨겨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보호시설을 폐쇄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따랐어요. 마지막으로 은희가 증인석에 섰어요. 5년간의 고통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손녀를 잃고 5년간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재판은 3번의 공판 끝에 결론이 났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조민재는 살인미수, 미성년자 납치, 유기, 증거인멸 등의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은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법정을 나서며 조민재가 은희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민재의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른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은희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지영도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은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은희는 조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은희는 지영과 소희를 데리고 바다에 갔습니다. 5년 전 사고가 난 그곳은 아니었어요. 서해안의 조용한 해변이었습니다. 소희가 모래사장에서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와, 진짜 바다다. 꿈에서 본 것보다 훨씬 예뻐요. 지영은 파도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익숙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상해요. 지영이 은희를 보며 말했어요. 요즘 자꾸 꿈을 꿔요. 누군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꿈이요. 은희의 심장이 뛰었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어떤 꿈이었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 누군가랑 함께 있는 꿈이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5년 전 수진이와 지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줄래? 지영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커졌고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저예요? 이 여자가 저예요? 내 이름은 수진이야. 내 며느리고.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무언가가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우. 내 딸 지우. 지영이 소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엄마가 이제야 기억했어. 소희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은희가 다가와서 둘을 안았어요. 지우야, 내 진짜 이름은 지우야. 그리고 이분은 내 엄마 수진이고.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어린 나이지만 뭔가 이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소희가 아니라 지우예요? 넌 박지우야. 내 손녀고. 세 사람은 바닷가에서 서로를 꼭 안고 울었어요. 5년간 흩어졌던 가족이 드디어 완전히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울음을 감싸 안았어요.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기억을 되찾은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법적으로도 수진과 지우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은희의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지우는 새 학교에 적응하며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한 번 길을 잃었다가 다시 가족을 찾았어요. 수지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했어요. 사고의 트라우마는 여전했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봄날, 은희는 수진과 지우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우리 모두 함께 있으니까. 수진이 은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 그걸로 충분해.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길을 걸으며 세 사람은 행복한 웃음을 나눴어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며느리의 남편 지우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은희의 작은 속삭임이 봄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끈질긴 노력이 있다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